안녕하십니까. 건치가 간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건치에서 임플란트의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김동근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동근 원장님은 지금 구로에서 개업하고 계신데요. 뉴욕 BNS 치과 원장으로 계시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간 병원을 개업해서 최고의 병원을 하셨었는데 이제 갑자기 뉴욕 치과대학 NIU에 이제 유학을 가십니다. 치주 임플란트 펠로우십 과정을 가셨는데요. 귀국하셔서는 구로에 이제 개업을 하셔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김동근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방송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유튜브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요. 뭐 재밌게 해볼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제가 무슨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고 나름 조금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 치과에서 입장인데 조금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임플란트가 뭔가요? 자, 임플란트는 사실은 아주 우연한 실험으로 발견됐다고 보는데요. 그 스웨덴에서 1960년대에 보라네막 교수라고 하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정형외과 교수, 거기 있는 교수가 동물 실험하다가 뼈가 부러진 거를 고정하는 금속 핀을 부착을 했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뼈에서. 희한한 금속에 대해서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티타늄이라는 거. 그게 이제 원래는 판으로 이렇게 쓰다가 뼈에 붙는 걸 보고 치과에서 치아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치과 임플란트 원통형 모양. 그래서 임플란트가 뭐냐고요? 다시 얘기하면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체하는 겁니다. 치아가 빠지면 사실은 그전에는 털리를 하거나 아니면 깎아서 브리지를 했는데 그거를 할 필요 없이 뼈만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치아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타늄을 치아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네 해서 치아 모양으로 만들어서 치아에 넣었더니 획기적이었죠. 이가 됐다. 예. 뿌리가 생겨버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치과 역사에서 이제 손꼽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도 잘 살았잖아요. 네.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임플란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임플란트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플란트 치아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심을 상황이 아니면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하면 주변 치아를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임플란트가 없으면 치아를 깎아서 틀니를 할 때 보조 지대주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만약 치아가 2개 남아 있으면 예전 같으면 치아가 부러지지 않도록 신경치료해서 낮춘 다음에 오버덴처 피계 위치를 해서 쓴다든지 해서 이제 했었는데, 임플란트가 있으면 임플란트가 치아 한두 개 있어도 임플란트를 몇 개 더 심어서 완전 틀니 갈 거를 부분 틀니를 간다든지, 아니 더 많이 심어서 그냥 치아를 대체하면서 완전히 틀니를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만 부담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보통 우리가 이 하나 빠지면 양옆에 갈아가지고 같이 걸어서 하는데, 임플란트는 그 자체가 이니까 갈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이가 몇 개 없으면 이거 틀니를 막 해야 되고 막 넣었다 뺐다 힘든데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면 틀니를 할 필요도 없다. 편하다. 이게 장점이다. 뼈가 너무 없거나 전신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플란트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하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임플란트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뼛속에 뭐 넣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이가 없는데 그냥 바로 그날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말하는 크라운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바로 이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또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부 그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그 병원에서 마치 그날 다 되는 것처럼 맞아요. 광고를 많이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날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뼈가 엄청 단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아니면 뭐 하루에 한 6개, 8개 심어서 연결하는 경우는 그날 일을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뭐 아주 좋은 경우에. 아주 좋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는 조건이 아주 천차만별인데, 아주 좋은 조건에서는 그날 임시치아가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최고로 생각하면 그날 들어올 수 있지만 또 뼈가 없는 사람은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석 달에서 1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플란트 씻고 그날 뭐 그냥 오징어 씻고 막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보면 이제 정리하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일단 심어놓고 뼈하고 붙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붙는 맞습니다. 기간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통상적으로? 조건이 다 좋으면 한 두세 달이면 이거 들어갈 수 두세 있다 달. 보는 거죠. 뼈 보통- 이식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 예.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일단 뼈에다 심으면 한 2달 내지 서너 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이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좋아도 아래는 2달, 위에는 한 서너 달 이 정도는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그냥 모든 경우에 그냥 바로 그날 해버린다는 거는 무리죠. 무리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 하는데 나는 몸도 약하고 뭐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봤더니 나는 못한다고 하더라. 뭐 친구가 동료가 있으면 안 될 거야.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아주 중환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뭐 거동이 아주 불편하다든지, 암 투병 중이라든지,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된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조건은 뭐냐면 컨트롤, 조절될 수 있다면. 고혈압이 뭐 200 나가는데 약 먹으면 150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을 먹으면서 일정 수준에 조절되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 약을 먹어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대학병원이나 모니터링 하에서 지시를 받는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임플란트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이제 이를 뽑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뽑을 때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도저히 못 쓴다. 뼈가 다 녹았다. 그래서 나 이제 이를 뽑아야 된다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뼈가 다 녹아서 그래서 이를 뽑았는데 임플란트는 뼈에다 심는 건데 뼈가 다 녹았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러거든요. 네. 가능한가요? 아, 그거는 사실은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 엑스레이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개발된 임플란트 중에 가장 짧은 게 5mm거든요, 5mm.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5mm까지는 돼요. 5mm가 안 되는 경우도 예전에 심었어요. 뭐냐면 신경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뼈 밑에 신경이 있는데 그렇죠. 그 신경 위치를 옆으로 치워가지고 예. 그러고서 심는다. 이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요새는 최신의 뼈가 나온 게 끈적끈적한 뼈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오. 일반 치과에서도 기본적인 외과적인 단련, 수련만 좀 받은 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예전보다는 뼈가 많이 없어도 위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거의 한 90%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웬만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웬만하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그 임플란트는 당연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노인분들이 혈압과 당뇨가 높다. 네. 이럴 때 임플란트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 혈압, 당뇨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요즘 워낙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다 병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점은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 환자마다 담당 의사한테 문의하는 게 1번입니다. 제가 볼 때. 환자가 전신질환이 있을 때는 환자한테 직접 문의해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의사랑 직접 통화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 임플란트 수술이니까 이 사람이 지혈을 방해하는 무슨 병이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가 확인하기 1번이고 혈전제 같은 거 뭐 드시고 그렇죠. 계신지. 근데 고혈압, 당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인 수치에서 조절만 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케이스가 워낙 범위가 커서 그냥 간단한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아도 일상생활에 가능한 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 골다공증 환자예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어려운 점이 있고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시라. 네. 환자든 치과의사든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우리 지금 방청석에 또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오셨어요. 이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죠? 용산구에 사는 문과생입니다. 아 예. 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아 지금까지 없다 그럽니다. 그럼 좀 더 진행을 하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업하고 계신 원장님도 한 번 오셨는데 개업하고 계신 원장님도 아직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를 빼고도 잘 안 낫나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조금 더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요새 대체의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뼈가 필요한데 임플란트 하다 보면 칼슘. 칼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는 잘 못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먹어야 돼. 매일 하나씩 먹는 게 제일 좋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 D가 뼈가 달려면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K2 플러스 비타민 D. 그걸 드시면서 하면 좋겠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골다공증 환자는 발치했을 때 힐링이 잘 안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안 되느냐. 근데 기다리면 돼요. 그거 안 돼서 고민하는 치과에서도 좀 주의에 좀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비타민 D 플러스 KT조법을 쓰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어쨌든 건강보존식품을 필요하면 좀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알아보고 잘 이제 우리 김동근 원장님한테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해서 아 좋아 만족해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임플란트는 사실은 이게 좀 특수한 거거든요. 임플란트하고 치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로 치면 운전할 때 차가 이렇게 충격이 오면 흡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쇼버는 쇼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치아에는 이제 치주인대가 있어요. 이런 충격 흡수 작용을 하는 거죠. 치주인대가 부으면 이거 흔들리잖아요.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치주인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주인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어떤 충격이 오면 감지해서 자기 보호 작용돼요. 우리가 갑자기 딱딱한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프리프리셉터라고 하는 그 반응 작용. 치아를 보호하고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이 딱 벌어지는 이 반사 작용을 하는 게 치주인대에 들어있단 말이죠. 치아에는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뼈랑 바로 붙어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힘이 다 전달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처음 임플란트 심었을 때 초기에 생긴 뼈는 신생골입니다.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딱딱하고 마르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육포 같은 거를 육포. 처음부터 막 씹어 제끼면 초기 뼈가 강해지기 전에 실패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적응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임플란트 좋은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자기 뼈보다 강해져요. 6개월, 1년 지나면서 뼈가 재생산되면서 원래 뼈를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면서 뼈가 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부드럽게 씹다 보면 뼈가 강해진다. 자, 또 하나 이게 임플란트는 아까 치주인대가 없다 보니까 안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치아는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치아는 서로 다르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낮아지기도 하고 옆이 다른데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고 안 다르니까 처음에 했는데 임플란트가 잘 맞다가 나중에 엄청물이 끼어요. 그렇죠. 왜? 치아 이동하니까. 이거는 모든 임플란트 갖고 있는 숙명적인 결함이에요. 숙명이기 때문에 이거 감수해야 돼. 임플란트가 움직이면 실패한 거예요. 임플란트는 애매한 게 없습니다. 짱짱하든지 뽑히든지. 그렇지. 성공하든 실패하든가 이게 애매한 거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움직여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감각이 없어야 돼요. 왜? 임플란트는 감각이 없습니다. 뼈에 원래 신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가만히 있는데 이가 움직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끼일 수 있는 있다. 거죠. 그거는 저번에 저기 조남욱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열심히 빼내세요. 치간치설 치실로 빼내는 게 너무 싫다. 그럼 임플란트를 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일단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잇몸이 부었어요 막 하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하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일인가요? 임플란트는 이가 아니라 쇠인데 이게 네. 막 붓고 흔들리고 막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자체는 감각이 없고 통증이 없어요. 아까 임플란트가 아프고 붓는 거는 100% 잇몸입니다. 잇몸이 보여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완성되고 난 뒤부터는 치주인대가 없는 치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가 나빠지는 건 두 가지 이유잖아요. 충치가 있거나 잇몸병이 있을 때. 다행히도 임플란트에는 충치는 안 생겨요. 다 타이타늄이나 금속 도자기 때문에. 근데 잇몸 질환은 생겨요. 왜? 잇몸에서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치아에 붙는 잇몸은 뼈나 잇몸 치아에 대해서 수직으로 잇몸이 붙어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미역처럼 따개비처럼 단단히 붙는단 말이죠. 근데 임플란트에 있는 잇몸은 이렇게 안 붙어요. 이게 치아면 잇몸이 이렇게 붙어요. 같이 나란히 이렇게 쉽게 벌어져요. 쉽게 말하면 외부 자극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뭔가 들어오면 쉽게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잇몸은 치아보다는 약하다. 관리를 세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자기 네. 치아 잇몸 관리하듯이 임플란트를 했어도 잇몸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네, 정기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양치질을 훨씬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흔들리는 거.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심각한 문제. 임플란트 자체가 실패했을 때 흔들리는 게 뼈가 녹아서 흔들리는 게 실패한 거고요. 임플란트 위에 머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는 나사가 풀렸을 경우에 나사가 풀리면 위 머리가 임플란트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위에 씌워놓은 이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조임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간단하네요 나사주. 또 하나 흔들리는 게 있어요. 나사가 부러진 경우도 있어요. 나사하고 임플란트 연결하는 중간 기둥, 지대주로 하는 게 부러져도 흔들려요. 나사가 안 부러져도. 세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임플란트 실패했을 경우. 두 번째, 단순히 나사가 부러졌을 경우. 세 번째는 나사 임플란트랑 치아를 연결하는 중간 기둥, 이 부러졌을 경우도 흔들려요.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던 임플란트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요새 또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건강보험이 되는데 좋아져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험으로 해주는 임플란트하고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하고 이게 제품이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보험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뭘 써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위에 올라오는 크라운, 우리 보철물이라고 하죠. 그거에만 차이 나요. 보험공단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지르코니아를 제외한 모든 건 똑같습니다. 거의 네. 대동소이하다.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이제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인데 다시 하러 이제 오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아 옛날에는 독일제하고 스위스제, 막 스웨덴제 하는데 아 국산 못 믿어 막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이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년, 30년 전에는 사실은 외국산이 좀 뛰어났죠. 지금에 와서는 그럼 차이가 나느냐? 솔직히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무지 많이 팔아요. 중국, 일본, 미국 뭐 할 거 없이 수출을 많이 하죠. 수출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이 임플란트를 되게 잘하는 나라고 되게 뛰어나고 지금 와서는 굳이 외산을 쓸 이유가 있을까?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 임플란트다 막 선전을 하면서 뭐 가이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당일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당일 임플란트는 마케팅 개념이 아니라면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든지 뭐 결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어금니 같이 막 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아니라든지 아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임플란트는 거의 다 뻥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내 몸에 심는다고 하면 어금니에다 심으면 저는 당연히 이를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는 막 많이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도 전부잖아요. 실패하면 사실 고생하거든요. 그날 심어서 일을 올렸는데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안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하면 또 석 달 기대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날 일을 안 올립니다.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서너 달 기다리면 잘하면 평생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임플란트가 제대로만 해놓고 환자분이 좋고만 좀 뼈도 많고 반평생 가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심어 30년 이상 간 케이스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볼 때는 수십 년 생각하면 몇 달을 좀 빨리 간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성으로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랑 가이드 임플란트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처음 임플란트 배울 때 가이드 키트를 만들잖아요. 가이드 서저리. 원래 치아가 있던 자리에다가 그 심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이 플라스틱을 만든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드 임플란트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은 치과의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초보자, 수술 경험이 적은데 어려운 케이스 있잖아요. 애매한 케이스. 이런 게 가이드 쓰면 되게 좋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이드는 뼈가 아주 많고 외과적으로 우리가 신경이 아주 멀리 있다든지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를 하게 되면 잇몸을 절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안 아파. 왜? 아프고 안 아프고 결정하는 거는요. 잇몸을 째고 안 째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잇몸을 안 째면 안 째서 안 아파요. 가이드라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잇몸을 안 쨌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내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려서 쓰는 게 좋으냐 예. 애매하면 그냥 뽑고 예.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 많이 예, 하시거든요. 재미있는 질문이다. 사실 이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치과의사도 고민하고 환자도 고민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는 이거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환자한테 있다고 봐요. 환자한테? 왜냐하면 10몇 년, 20년 동안 환자 보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자기 치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봐요. 결국은 삶의 질이 뭐에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내일 뭐를 빼야 돼. 손으로도 빼도 될 정도야. 솔직히. 안 빼려고 버텨. 버틴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치아를 극단적으로 아끼는 분들은 정말 손으로 뺄 정도도 안 빼는 부분 사실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해서 잘 먹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잘 못 먹으면서 버티는 건 좀 어리석지 않나. 이가 흔들려서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걸 지키려고 계속 하시는 마치 건 자기 치아가 다 좋은 것처럼 치아가 너무 흔들리면 뭐 고름 나고 그러면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거든. 그런 것까지 연연하는 거는 좀 과잉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드라인 케이스, 그러니까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의사가 기본적인 자세가 환자가 정말 그 치아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최대한 살려줘야 된다. 왜냐면 의외로 그렇게 해주다 보면 면역이 써요. 10년 가는 분들도 봤어요. 정말 2, 3mm 남아있는데도 그거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래 써요. 그런 경우는 좀 써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강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방청석에 계시는 또 우리 용산구에서 오신 문과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던 분이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진짜 지하철 다니다 보면은 뭐 임플란트가 79만 원, 그 이하 막 이렇게 막 그 엄청난 가격이 써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혹하단 땡기죠.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면은 그거는 뭐 이거 비용밖에 안 되고 계속 추가를 막 시키는 의사는 그렇듯이 이렇게 장난치예요. 미끼 상태. 맞아, 미끼 상태죠. 그런 치과에 가서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왜 이렇게 치과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천차만별인지.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말 그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싸게 해서 이 국민들의 치과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겠다는 생각을 정말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숭고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먹튀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 호흡 관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6개월, 1년 하면서. 근데 이게 아무리 싸게 심어도요, 실패하면 성질내요, 환자들이. 아씨, 너 싸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싸게 하면요, 환자들이 좋아할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싸게 하잖아요. 치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신다 보면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감당이 안 돼. 보철적으로도 탈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문제는 추가 차지가 많아요. 임플란트는 50인데 뼈이식이 50이야. 사실은 뼈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게 뼈이식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상차림 값도 안 나와. 식당에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미끼 상품의 경우에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조금 상업적 성격이 강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정상적인 비용으로 그 나름의 그 평균 가격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제세는 되게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의료 노인 임플란트가. 그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보지만 60만 원, 70만 원에 가는 가격이라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려면 어떤 치과를 가야 될까? 이제 사실은 환자분들 더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주위 친구가 소개하는 병원들은 뭐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하더라. 불편하지 않더라는 것들은 두세 사람이 추천하면 100%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치과라는 게 사후관리라든지 예예석이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 가시는 게 1번이다. 그 다음에 동네에서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치과가 그런 대로. 왜냐면 이 치과 임플란트라는 게 평균적인 치과처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도 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경우 빼고는 1차적으로는 자기 가까운 데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플란트 테크닉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를 생각하고 꾸준히 사후 관리를 잘 해주는 치과가 좋은 치과겠죠. 자, 오늘은 건치의 임플란트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해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드리는 그 핵심은 아까 잘 들었겠지만 혹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한두 군데 더 다녀보시는 건 믿고 맡길 수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꼭 치료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그렇게 이제는 특별한 치료는 아니다. 자기가 아주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시간 가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김동근 원장님 수고해 주셨고 용산구에서 오신 우리 안은선 방청객님 그리고 또 우리 치과의사 중에는 문세기 편집장님 오셔가지고 기술적인 여러 촬영의 문제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치가 간다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